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LG전자를 찾아 차세대 확장 현실 기기 협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잠시 뒤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초 알려진 규모의 2배인 18조 원 상당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국민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13.6%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서 24%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는데 덕분에 기금 적립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애플이 10년간 투자한 애플카 사업을 포기하고 AI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 과열 경쟁으로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방산 수출 금융 지원 한도를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내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당초 알려진 규모의 2배인 18조 원 상당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는 이 중 절반을 현지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첫 소식 배창학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수은법 개정안이 이변이 없는 한 내일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30조 원 폴란드 방산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지는 겁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인데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장 추정치인 10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한화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0여 문과 천무 다연장 로켓 70대로 K9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300억 원, 천무가 41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800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큰 만큼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 거점 현지화를 뜻하는 것으로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을 폴란드에서 나머지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은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속도를 내면서 생산 거점 현지화의 시기와 장소, 협력업체 등이 빠른 시일 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데 이어 올해 수출 비중을 50%로 높여 매출을 20% 끌어올리겠다고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폴란드 수출의 또 다른 당사자인 현대로템의 잔여 물량은 K2 전차 820대로 106억 4천만 달러, 우리 돈 14조 1,700억 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마이너스 8%대 손실을 기록한 지 1년 만입니다. 국민연금은 채권의 비중을 낮추고 주식을 늘리는 전략을 취했는데 특히 해외 주식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3.59%. 국민연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익금 규모로 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을 전부 합한 금액 94조 원보다 많은 126조 원의 투자 수익을 거뒀습니다. 덩치만 크고 수익률은 부진하다는 오명을 씻고 세계 3대 연기금에 걸맞는 성과를 낸 겁니다.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인 13.59%를 기록하며 운용수익금이 약 126조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2003년 보험료 수익 58조 원의 약 2.1배, 연금급여 지급액 39조 원의 약 3.2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역대급 수익률의 1등 공신은 해외 주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해외 주식에서 24%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60조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은 이른바 매그니피선트 세븐으로 불리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했는데 이들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채권과 대체 투자 대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늘리며 수익률이 향상됐는데 국민연금은 향후에도 해외 비중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비해서는 해외가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자산군이 형성되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 넓혀가는 것이 우리 수익률 제고일 수도 있고요.
해지 차원에서도 지금 해외 투자 쪽으로도 가고 있고요. 한편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국민연금의 기금 자산은 출범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배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투자 원천을 확대해 수익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첫 공식 일정으로 LG전자를 방문했습니다. LG전자와 메타는 확장현실, XR 동맹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AI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도 논의했습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서울 여의도 LG 트윈타워에 도착합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가볍게 인사만 건넸습니다. 저커버그는 권봉석 LG 부회장, 조주환 LG전자 사장 등 LG 최고 경영진과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LG전자와 메타는 이른바 XR 동맹을 맺고 차세대 XR 기기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날 만남에서 XR 사업 전략 논의가 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25년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력 있고 차별화되는 제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메타는 지난 2014년 XR 기기 시장에 진출했고 지난해 말 최신 MR 헤드셋인 퀘스트 3를 출시하며 애플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XR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한 LG전자도 지난해 말 HE 사업본부 내 XR 사업 담당 조직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LG전자는 이날 양사 CEO들이 온디바이스 AI 관점에서 시너지 창출 가능성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오픈소스 거대 언어 모델 라마2를 출시하며 AI 기술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LG전자 방문 이후 메타코리아를 찾은 저커버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미국 애플이 10년간 공들여온 애플카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투자 대비 이익이 크지 않다는 건데요. 대신 AI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플이 10년간 공들인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의 개발을 포기하고 관련 부서를 해산할 계획입니다. 애플이 애플카 사업을 접게 된 배경은 전기차 시장 경쟁 과열 때문입니다. 과거 배터리 제조업체였던 비아디의 전기차가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전 세계 판매량 1위에 오르자 테슬라를 비롯해 전기차 기업들이 공격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쳤는데 이것이 마진 감소로 이어져 사업성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Manufacturing something complicated as an automobile is just not where Apple needs to go for two words, profit margin. Apple's profit margin, 26%. Tesla is only at 16% profit margin. Toyota is 10%. And then GM and Ford are in the single digits. 이미 하드웨어와 서비스 매출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애플로선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점도 애플카 사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미국 전기차 판매량 증가율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11%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인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는 점과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판매량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애플은 애플카 사업을 정리하는 대신 생성형 AI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애플 고위 임원은 애플카 사업부에서 일하던 직원 2,000명 중 상당수가 생성형 AI 사업부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초 이후 지지부진하던 애플의 주가는 애물단지였던 애플카 사업을 정리하고 AI 사업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이날 0.81% 상승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어제 금융주 더블 배당 막차 타셨나요? 지난해 결산 배당과 올해 1분기 배당까지 동시에 받으려면 늦어도 전날까지 주식을 사야 했는데요.
4대 금융지주인 KB금융과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BNK, JB, DGB 금융지주 등 이 주요 지방은행의 배당 기준일이 바로 내일이기 때문입니다. 통상 배당 기준일 전날인 배당락일에는 이 배당을 노리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이 저PBR주로 묶이며 상승세를 달렸던 금융주가 약세였습니다. 우리금융지주와 BNK 금융지주가 각각 2.8% 빠졌는데요. JB금융지주와 DGB 금융지주도 3%대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더블 배당으로 인한 이익보다 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조언하는데요. 하지만 은행주는 이 주주환원 정책 등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합니다. NH투자증권은 이제 금융주의 밸류업 여부는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달려있다며 분기 배당이 정착되면서 이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채권처럼 주기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합니다. 올해 포스코DX와 LNF도 이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코스닥 상장 폐지와 또 유가 증권시장 이전 상장은 다음 달 26일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장우 에코프로비엠 부사장은 이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 코스피 200 편입 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이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은 약 25조 370억 원인데요. 현재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그대로 옮기면 이 14위인 KB금융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시장을 떠나게 되면서 1위 자리는 모회사인 에코프로가 넘겨받을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많은 만큼 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마치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주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주가가 오늘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장중 23%가량 오르더니 이 상승폭을 전부 반납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결국 마이너스 1.20%로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이석배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가 이 상온 초전도체 LK99 특허를 권영환 교수 측으로부터 이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 9.37%를 보유한 LNS 벤처캐피탈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초전도체 관련주는 이 LK99 논문 저자가 다음 달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물질의 실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성 델타테크도 이 시총이 5조 원 넘게 불어나면서 지난주 코스닥 시총 순위 5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다시 8위로 내려앉은 상황인데요. 주가 급등락에 코스닥 시총 8위 기업도 예외는 아닌 거죠. 한국거래소도 이 연일 투자주의 그리고 경고 종목으로 지정하는 만큼 주가 변동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변화는 이미 지구촌 전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미래 금융산업의 부가가치는 이 생태계에서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아직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축적의 시기가 한순간에 폭발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싶습니다. SPU 제도화에 대해서 정부가 두 개의 그 법안을 조속히 개정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미분양 폭탄에 깡통 전세까지 더해지면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까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2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문제는 80%가 넘는 미분양 물량이 지방에 몰려있다는 점입니다. 미분양 해소 방안이 담긴 110 부동산 대책도 약발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혜택 대상이 한정적인 만큼 실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초비상 상태입니다.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래 2건 중 1건이 깡통 전세로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침체로 집값은 떨어졌는데 전세값만 치솟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깡통 전세를 방치하면 국가나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연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자체가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못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거래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지방은 점점 더 이제 매매로서의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최근 태영건설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PF 문제로 내 집이 정상적으로 지어질 수 없다는 공포감도 커졌습니다. 거시경제의 큰 변화 속에서 지방 경제를 이끌고 있던 이런 건설 또는 시행 이런 영역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공급되는 물량들을 분양받았을 때 앞으로 2년, 3년 뒤에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예전대로 입주할 수 있을까? 실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사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면서 지방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나 교통 등의 호재가 없는 지방의 소도시는 결국 슬럼화가 진행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주저앉았다는 충격적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대응마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저출생 대책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간신히 지켜낸 연간 출산율 0.7명선은 올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OECD 38개 회원국 중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명대 출산율도 한국이 유일합니다. 2016년까지 40만 명을 웃돌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22만 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더욱 심각한 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저출생 지표가 개선의 여지도 적다는 점입니다. 과거보다는 이제 혼인을 하고도 출산을 안 하는 경향이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거는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가 조금 더 낮아질 개연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인구 쇼크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지금까지의 저출생 대책을 대수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응 예산만 뜯어봐도 육아휴직, 보육지원, 아동수당 등 가족지원 예산의 GDP 대비 비중은 OECD 국가의 최하위권. 지난 18년간 360조 원의 저출생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질적 혜택을 주는 예산이 적다 보니 출산율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육아휴직 제도만 하더라도 단순히 급여나 기간을 찔끔 늘려주는 식이 아닌 부부 공동 돌봄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아빠 휴직 의무화와 같은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체코나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남성 휴직 3년 보장, 아빠 할당제 등을 통해 출산율을 OECD 10위권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돌봄 비용 많이 들어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출산율과 육아가 눈치 보니까 돌봄의 사회적 지원도 있어야 하고 기업도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여성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하도록. 정부도 기존 저출생 정책의 재구조화를 예고한 상황. 이제 관심은 최근 재정비를 마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행보에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세계 최대 통신기술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 자리에서 KT는 통신업 DNA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KT가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업 AICT 기업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기존 통신 역량에 AI와 IT의 경쟁력을 더한 회사로 재탄생하겠다는 겁니다. 통신을 기반으로 AI를 포함한 여러 가지 IT 기술, 통신을 가지고 좀 더 끌어나가야 되겠다. KT는 올해 AI, ICT 전문 인재 1,000명을 외부 수혈하는 한편 기존 직원들에겐 클라우드와 AI를 포함한 엔지니어링 영역까지의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KT는 초거대 언어 모델 믿음의 전략은 경량화 모델로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규모의 경쟁을 하기보단 특정 분야에 특화된 SLLM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춰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의 IT 운용과 AI 기술 역량을 갖춰 모든 고객의 수요와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형 LLM과 AI 모델을 제공하는 등 한편 KT는 이번 MWC에서 다가올 도심 항공교통 시대의 최적의 하늘길을 알려주는 시스템부터 UAM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제공하는 기술까지 미래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복권의 기본 가치가 나눔과 기부의 문화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신 우리 쪽방촌 어르신들을 찾아뵙고요. 저희 기획재정부나 재정당국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함께 우리 쪽방촌 어르신들께 저희가 어떤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지 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그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또 그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